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29일 목요일 JTBC 뉴스 아침엔 시작합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끌려온 징용자들의 노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견해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는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스가 정권의 역사 왜곡이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인된 코로나 확진자는 7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 살 수 있는 자가 검사 키트는 증상이 없는 전파자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서 증상이 있다면 정식 검사를 받을 것을 방역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부대에서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실 급식과 과잉 방역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육군은 다음 달 9일까지를 방역관리체계 집중 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부대 안에서의 기본권 침해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인공지능 챗봇 개발사에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14세 미만 아동 20만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인 현 기준금리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제 정상화를 위해서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도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미국 시민의 절반 이상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고 이건희 회장 상속 재산과 관련해 삼성일가가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5년 동안 나눠내고 의료사업 기부와 미술품 기증 등을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주식을 어떻게 나눌지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같은 발표가 이재용 부회장의 재판 등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제강점기 군함도로 불리는 하시마 탄광을 비롯해 일본 곳곳의 광산과 제철소, 조선소 등에서는 강제 노동이 자행되었습니다. 한반도에서 끌려온 수많은 징용자들이 지옥과 같은 환경에서 강제 노동에 시달리다가 목숨을 잃거나 큰 부상을 입었고 노동에 대한 정당한 보상도 받지 못했습니다. 일본 정부도 이 같은 사실을 당연히 알고 있고 지난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때에는 주 유네스코 일본 대사가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6년이 지난 지금 스가 정권은 징용에 의한 노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다는 과거사 왜곡 주장을 강요회의에서 정부 공식 견해로 채택했습니다. 네, 그간 이런 주장을 여러 경로로 해오긴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부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부정을 했다는 점에서 파장이 예상됩니다. 박지훈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지난 27일 강요회의 결정을 거쳐 중의원 의장에게 제출한 답변서입니다. 일제강점기의 모집, 관알선, 징용 등은 강제노동에 해당되지 않는 걸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바바 노부유키 일본 유신의 중의원 의원의 질의에 대한 답변서로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끌려온 사람들이 강제노동을 한 것이 아니라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앞서 일본 정부는 군함도가 세계 기록 유산으로 등재될 때는 강제 노동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A large number of Koreans and others who were brought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work under harsh conditions in the 1940s. 이처럼 일본 정부는 등재 추진 과정에서 강제징용의 역사를 알리고 희생자를 기리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군함도의 등재가 확정되자 태도가 돌변해 강제 노역을 부정하는 전시를 하는 등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주장을 여러 경로로 펼쳐왔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강제 노동을 부정하는 입장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까지 채택돼 파문이 예상됩니다. 가기 결정을 모든 강요가 합의해 내각의 의사를 결정하는 절차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간주됩니다. 일본 시민단체 강제동원 진상규명 네트워크는 앞서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강제동원을 제대로 알리게 해야 한다며 세계유산위원회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JTBC 박지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국내 신규 확진자 수는 7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630명이 새롭게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신규 감염자 수가 많은 것도 문제지만 지금 가장 우려되는 것은 최근 2주 동안 어디에서 어떻게 감염됐는지 모르는 환자의 비율이 29.9%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자가 검사 키트를 살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병원에 가지 않아도 직접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최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식약처의 허가를 받은 자가검사 키트는 두 가지입니다. 검사 원리는 같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되면 몸 안에 항체가 형성됩니다. 이때 항체와 반응하는 항원을 이용해 감염 여부를 확인하는 겁니다. 구성품은 모두 비슷합니다. 우선 검체를 채취하는 면봉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단 시약이 담긴 튜브가 들어있고요. 검사용 장비가 있습니다. 네, 우선 이 면봉을 코 속 깊숙이 집어넣은 다음 검체, 즉 콧물을 채취해야 합니다. 이때 PCR이라고 불리는 기존의 유전자 검사 방식은 전문가가 코 속 깊은 곳인 비인두에 있는 검체를 채취합니다. 일반인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가검사 키트에서는 짧은 면봉을 비강까지만 넣은 다음 여러 차례 훑어야 합니다. 검체가 묻은 면봉은 진단 시약에 넣습니다. 잘 섞은 다음 면봉은 버리고요. 튜브의 뚜껑을 닫습니다. 그리고 검사용 장비에 용액을 떨어뜨립니다. 이제 15분에서 30분가량 기다리면 됩니다. 붉은색 두 줄이 뜨면 양성입니다. 이때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붉은색 한 줄이 뜨면 음성입니다. 다만 증상이 있다면 PCR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15분 이상 시간이 지났는데요. 제 검사 결과는 한 줄, 즉 음성입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중 약국이나 인터넷에서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10,000원 안팎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JTBC 최종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언제든지 간편하게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직접 하게 되면 숨은 감염자들을 보다 빠르게 찾아내고 확산을 막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검사의 정확도는 바이러스 양에 달려있기 때문에 결과를 100% 믿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음성이 나오더라도 혹시 증상이 나타난다면 정식 검사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성화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자가 검사 키트가 나오면 써보겠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이 좀 밀폐되고 사람 많은 공간에 갔다 왔을 때 좀 불안한데 그때 쓸 것 같아요. 어차피 뭐 사람을 만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찝찝하고 하니까 그럴 때는 체크 한번 하고 싶은 생각이 좀. 쉽고 빨리 검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전파자를 빨리 찾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기존의 유전자 증폭 검사가 힘든 곳에서도 쓸 수 있습니다. 섬 지역이나 도서 지역이라거나 아니면 PCR 검사 접근성이 낮은 데서의 검사, 선별 검사용으로 사용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문제는 정확도입니다. 업체들은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을 자가검사 키트로 확인할 수 있는 확률이 80에서 90%라고 합니다. 하지만 최근 서울대병원 연구팀은 17.5%,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41.5%에 불과하다고 발표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바이러스 양이 많아야 더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입니다.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가 많이 배출되는 시기, 그때는 이 신속한 검사로 검사가 가능하지만 그 시기 외에는 민감도가 급격히 떨어지거든요. 바이러스 배출량이 많지 않은 시기에는 양성이더라도 음성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입니다. 이 때문에 음성이 나오더라도 열이 나는 등 증상이 있으면 반드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최근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부대에서 일정 기간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군인들에게 매우 부실한 급식이 지급돼 거센 논란이 일었죠. 화장실 이용 시간까지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논란이 불거진 지 열흘 만에 서욱 국방부 장관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황예린 기자입니다. 반찬으로 깍두기 몇 조각만 담겨 있고 곳곳이 텅 비어 있습니다. 두부 한 조각에 배추김치가 전부기도 합니다. 최근 내부 제보로 온라인에 공개된 부실급식 사진들입니다.
육군훈련소에서 방역을 이유로 훈련병들의 샤워나 용병까지 제한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수용소 같다는 반응이 이어지자 국회에서도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런 헌신하는 분들을 이따구로 대우를 하는 나라가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북한도 그보다 잘해주고. 구실급식 사진을 폭로한 장병들의 징계 문제도 언급됐습니다. 구실급식 제보한 병사가 징계받았다는데 사실입니까? 그거 아니라고 보고를 받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5일간 휴가 삭감됐답니다. 5군단에서. 지적이 잇따르자 서욱 국방장관은 공식적으로 사과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드리게 되어 국방부 장관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통감하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단 기간 내에 부모님의 마음과 또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남영신 육군 참모총장도 어제 오전 긴급 주요 지휘관 회의를 열고 일련의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며 송구하다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다음 달 9일까지 병역 내 방역관리 체계를 집중 진단하기로 했습니다. JTBC 황예린입니다. 각종 혐오 발언과 개인정보 유출 논란을 빚었던 인공지능 이루다 개발 회사에 대해 정부가 과징금과 과태료 1억여 원을 부과했습니다. AI 기업의 무분별한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루다는 94억 건의 카카오톡 대화 문장을 무단으로 사용했고 14세 미만 아동 20만 명의 개인정보도 부모의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재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인공지능 이루다와 대화하는 메신저 대화입니다. 실명이 그대로 보이고 대화 중에 개인의 성적 취향 등을 묻는 내용도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에 윤리 논란까지 일으킨 인공지능 서비스 이루다에 대해 정부가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AI 기술 기업의 개인정보 처리를 제재한 첫 번째 사례입니다. 이루다와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 총 8가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하여 스캐터랩에 총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 조치를 명령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이루다 개발사 스캐터랩은 약 60만 명에 달하는 이들로부터 카카오톡 대화 문장 94억여 건을 무단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실제 20대 여성의 카카오톡 대화 약 1억 건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 인공지능 대화에 직접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14세 미만 아동 20여만 명의 개인정보도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스캐터랩 측은 개인정보 처리의 필요성에 대한 무거운 사회적 책임을 느꼈다며 재발 방지 조처를 하고 있다며 사과했습니다. 한편 일각에선 정부가 부과한 과징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에 대해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위반 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 이하로 처분을 내린 것으로 법정 최대 한도로 부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JTBC 이재승입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백신 접종 덕분에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완전 정상화까지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는 진단에 따라 채권도 꾸준히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양적 완화, 축소 신호가 나올 수 있다는 일각의 예상과는 달리 기존 경기 부양책을 유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미국 시민의 절반 이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금의 경제 상황을 양호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기준금리를 제로 수준에서 그대로 묶어두기로 했습니다. 아직은 채권 매입을 줄일 때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히 했습니다. Economic activity and hiring have just recently picked up after slowing over the winter, and it will take some time before we see substantial further progress. 경제 정상화를 위해 시중에 돈을 푸는 양적 완화 정책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물가 상승도 일시적 요인에 따른 것으로 봤습니다. 미국인 과반은 지금의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CNN이 천여 명에게 경제 상황을 물은 결과 54%가 다소 양호하거나 매우 양호하다고 답변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이후 이렇게 긍정적인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CNN은 전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경제 정책에 대해선 51%가 지지한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The president came into office at one of the most divisive moments in modern American history, and the president's focus is on fulfilling his promise to bring the country together.
바이든 대통령은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의회에서 연설합니다.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 돈 2천조 원 규모의 가족 계획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고소득층에 대한 소득세 인상 등 이른바 부자 증세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워싱턴에서 JTBC 임종주입니다.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재산을 어떻게 할지 삼성일가는 사상 최대 규모의 12조 원이 넘는 상속세를 앞으로 5년 동안 나눠서 내겠다는 것과 함께 의료계에 대한 기부, 또 미술품 기증 계획 등을 밝혔는데요. 경영권 승계와 관련돼 있는 주식을 어떻게 배분할지에 대한 내용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먼저 송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삼성일가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가운데 1조 원을 의료 사업에 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감염병 전담병원을 짓고 연구하는 데 7천억 원, 소아암과 희귀 질환 등 어린이 환자를 지원하는 데 3천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감염병 연구 지원은 2년째 이어지는 코로나19 영향이 큽니다. 여기에 2015년 삼성 서울병원에서 메르스가 확산돼 이재용 부회장이 대국민 사과를 한 기억도 있습니다. 삼성은 유가족이 12조 원 넘는 상속세를 내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국내외 기업인을 통틀어 역대 최대 수준이자 선대 이병철 회장 상속세의 680배입니다. 이 회장이 보유했던 삼성전자와 물산 등 계열사 지분의 총 평가액은 약 19조 원입니다. 상속세 최고세율 50%와 다른 규정들을 적용하면 주식분 상속세는 11조 원이 넘습니다. 나머지 상속세 1조 원가량은 부동산 등 유산에 매겨진 겁니다. 가족들은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6차례에 걸쳐 나눠내기로 했습니다. 다만 지분을 어떻게 나눌지 밝히지 않은 만큼 일단 법정 비율대로 신고한 뒤 나중에 유족끼리 합의한 비율을 공시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계에선 상속세 재원으로 배당금과 대출을 우선 활용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이 회장 일가가 올해 받은 배당금만 1조 원이 넘습니다. 신용대출 이런 걸로도 얼마든지 해줄 거고요. 그게 아니라고 하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옛날에 주식을 가지고 담보로 해가지고 돈을 빌렸었거든요. 그런 형태도 얼마든지. 앞서 증권가에선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이건희 회장의 삼성전자 지분을 가족이 아닌 삼성물산이 물려받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삼성물산이 법인세를 내는 대신 가족들이 낼 상속세는 5조 원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건데 이 방법은 택하지 않았습니다. 국세청 관계자는 12조 원을 그대로 내겠다고 한 건 전공법을 택한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속 신고서를 받은 뒤 세금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검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시민단체들은 이 발표가 나온 시점에 주목했는데요.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 논의나 재판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어서 정아람 기자입니다. 경실련과 참여연대 등 7개 시민단체와 양대노총을 함께 낸 공동 성명서입니다. 이들이 성명서를 낸 건 사면 건의 다음 날 재산 기부와 미술품 기증 발표가 나왔기 때문입니다. 대한상의를 비롯한 5개 경제단체는 이 부회장 사면 건의서를 청와대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들 시민단체는 뇌물을 준 것에 대해 유죄 판결을 받고 주가 조작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 부회장을 사면한다면 사회정의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일을 하더라도 경제를 핑계로 해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라는 또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가 있어요. 그 사면을 해줬을 때 오는 부작용 같은 것들이 매우 크다. 시민단체들은 고 이건희 회장 유산의 상속세 납부와 기부는 이 부회장의 사면과는 별개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속세 납부는 납세자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1조 원 기부 역시 2008년 약속된 일이었다는 설명입니다. 2008년 특별검사팀 조사로 삼성은 4조 5천억 원대 차명 계좌를 운용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러자 고 이건희 회장은 대국민 사과문에서 빠진 세금을 납부하고 남은 것은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속이 13년이 지나 이번에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2014년 고 이건희 회장이 급성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데다 이 부회장이 국정농단 사건 등에 휘말렸기 때문입니다. 삼성이 저지른 불법의 결과물에 대한 사회환원 조치가 기부행위로 포장되어 사면 논의나 이후 재판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2만 3천 점가량의 이건희 회장 소장 미술품들이 국가미술관 등에 기증이 되는데요. 그 실체가 공개된 것에 외신들도 주목한 이 미술품 기증에 대해서도 또 여러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최하은 기자입니다. 비온 뒤 안개가 피어오르는 바위산을 그린 겸재정선의 인왕제색도 국보 216호입니다. 이 작품과 함께 기증되는 이른바 이건희 컬렉션 11,023건, 2만 3천여 점 가운데 국보는 14건, 보물까지 세면 지정문화재만 60건입니다. 도자기나 그림 등 여러 점이 한 세트면 한 건으로 집계합니다. 김홍도의 마지막 작품으로 알려진 추성부도, 불상과 도자기, 고지도와 서적까지 시대별, 유형별 우리 문화유산과 국내외 근대미술품 1,600여 점도 기증됩니다. 이중섭과 김환기의 대표작뿐 아니라 그동안 국립현대미술관에서 볼 수 없었던 모네의 연작 수령과 피카소, 샤갈, 르누아르 등 서양 거장의 작품도 내놓았습니다. 추측만 나돌 뿐 베일에 쌓여있던 이 회장 소장품의 실체가 공개되자 외신들도 왜 기증을 결정했는지 배경에 주목했습니다. 원만한 상속을 위해 피카소를 내놓았다. 이번 기증으로 이전 회장의 재산 중 과표가 줄어든다는 분석이 이어졌는데 실제 미술품으로 상속세를 대신할 수 없고 또 물려받을 경우 50%가 넘는 세금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들여다본 겁니다. 문화재도 지키면서 국민들이나 우리 국가가 문화재도 볼 수 있으면서 또 본인들의 상속세도 절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실적인 대안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국보 다랑아리, 자코메티의 조각과 로드코의 회화 등 이 회장의 주요 소장품으로 그간 알려졌으나 이번 기증 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작품들은 공익재단인 삼성문화재단에 추가로 출연할지도 관심입니다. 정부는 기증 미술품의 금전적 가치는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자체로서 이렇게 꼭 굳이 액수로 이게 따지지 않아도 기증자도 있고 여러모로 좀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질문에도 말을 아꼈습니다. 사면 관련해서는 별개의 사안으로 지금 이재용 회장의 역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충분히 국민들의 공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꺼번에 2만 점 넘는 유물을 품게 됐지만 이를 보관할 수 있는 수장고 공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주요 작품을 추려 고미술품은 6월부터, 근현대 대표작은 오는 8월 대중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JTBC 최하은입니다. 네, 미얀마 소식 보겠습니다. 네, 지금 군부 쿠데타가 일어난 지 석 달이 넘은 상황인데요. 더 이상 국제사회에 대한 호소에도 이제 지친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나라 밖에서의 도움은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고 그렇다면 스스로 바꿀 수밖에 없다면서 무장단체와 손을 잡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김지아 기자가 전합니다. 경찰이 구급대원의 머리를 총으로 때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A씨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지금은 감옥에서는 나왔지만 시위 현장에서 더 이상 구조 활동을 하긴 어렵습니다. 국제사회에도 더 이상 기대를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다른 청년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미얀마 청년 200여 명은 소수민족 무장단체 카렌군과 손을 잡고 군사훈련까지 받고 있습니다. 훈련에 참가한 한 청년은 3개월 동안 사격훈련 등을 배울 예정이라며 우리 스스로 혁명을 이뤄내겠다고 했습니다. 유엔의 도움을 받지 못하자 스스로 무장하는 길을 택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군부는 휴교 중인 학교들에 5월 안에 문을 열라고 지시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피 묻은 교복을 학교 앞에 내걸고 졸업장까지 불태우며 저항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청년들은 목숨을 걸고 민주주의를 쟁취하겠다는 다짐을 전했습니다. JTBC 김지아입니다.
이번에는 오늘 아침 체크해봐야 할 뉴스들을 분야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치 분야입니다. 지난달 25일 북한이 발사한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에 대해 서욱 국방부 장관이 600km 정도 나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사일 발사 직후 우리 군 당국이 발표한 사거리는 450km였는데 한 달 만에 북한이 주장한 600km가 맞다고 정정했습니다. 우리 군이 북한 탄도미사일의 비행 거리를 정확하게 탐지하는데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한 겁니다. 4월 7일 재보궐선거 직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에 자체 조사 내용을 언급한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전 대표는 선거 엿새 전인 4월 1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서울시장 선거 판세를 이야기하면서 당 내부 여론조사에서는 후보 간의 격차가 한 자릿수 이내로 좁혀지고 있다고 언급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어제 오후 국민의힘 주호영 당대표 권한대행과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만나서 양당의 합당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안철수 대표는 국민의당 당원들이 신설 합당을 원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호영 권한대행이 오늘 오전에 열리는 국민의힘 비상대책회의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예정입니다. 국제신용평가사 S&P가 우리나라 장기 국가신용 등급을 AA로 유지를 했습니다. 양호한 성장세를 반영했다는 설명입니다. 올해 한국 경제는 3.6%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계부채 관리 방안을 금융당국에서 오늘 내놓습니다.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규제를 강화해서 대출 총량을 제한하는 내용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실수요자들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조치는 다음 달에 별도로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원조 SNS 싸이월드가 서비스를 다시 시작하는 날을 다음 달 25일로 알렸는데요. 오늘부터는 홈페이지에서 아이디를 찾고 도토리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상 폐업 상태였던 싸이월드는 지난 2월 새 주인을 찾았고 부활을 알렸습니다. 계속해서 사회 분야 뉴스입니다. 오늘 새벽 5시 12분 울산 동구 동북동쪽 41km 해역에서 규모 2.0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어제 낮에도 같은 해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일어났는데 기상청은 진앙이 해상이어서 육지에는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 백신을 맞은 뒤 이상 반응이 나타났다는 신고들 가운데 4건에 대해 처음으로 피해 보상을 결정했습니다. 3명은 아스트라제네카, 1명은 화이자 백신을 접종했는데 모두 발열과 오한, 근육통 등으로 치료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새벽 서울 한강변에서 잠이 들었던 대학생이 실종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반포 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부근에서 친구와 술을 마신 뒤 잠이 들었는데 함께 있던 친구는 새벽에 깨서 집에 갔지만 사진 속의 대학생은 사라졌습니다. 경찰이 실종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색하고 있습니다. 아카데미 여우조연상을 윤여정 씨가 받으면서 영화 미나리가 전 세계에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이탈리아에서는 개봉 첫날부터 이틀 동안 가장 많은 관객을 모으면서 박스오피스 1위 자리에 올라 있습니다. 전주국제영화제가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 세계 48개 나라 180여 편의 영화를 극장과 온라인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 개막식은 온라인으로 생중계가 되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까지 이어집니다. 부산 해운대 백스포에서는 국내에서 가장 큰 규모의 드론 전시회가 오늘부터 사흘 동안 열립니다. 최신 기술이 적용된 다양한 드론 모델을 선보이는데 국내 130여 개 업체가 참가를 할 예정입니다. 윤호중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가 되면서 공석이 된 법제사법위원장이 오늘 새로 선출이 될 예정인데요. 입법 수문장격인 이 자리를 두고 그간 여야의 신경전이 있었습니다. 삼선의 박광온, 정청래 민주당 의원 등이 후임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마지막 검찰총장을 뽑기 위한 후보추천위원회가 오늘 회의에서 후보를 압축을 합니다. 앞서 법무부가 넘긴 명단에 오른 14명 가운데 서너 명으로 추려질 예정인데요. 이후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이 가운데 한 명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제청하게 됩니다. 지난해 공무원 신분으로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이 된 황운하 민주당 의원에 대한 당선 무효 소송 결론이 오늘 나옵니다. 대법원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분야별 뉴스들 체크해드렸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남아있는 황사의 영향으로 곳곳에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충청도와 광주, 전북, 대구와 경북에서 미세먼지 농도 나쁨 수준까지 올라가겠습니다.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에는 오후에 돌풍과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20mm가 예상됩니다. 밤부터는 서쪽 지역에서 비가 시작되겠습니다. 비는 내일 오전에 대부분 그치겠지만 수도권과 강원도, 충북에는 오후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 강우량은 중부지방 5에서 40mm, 남부지방은 5에서 20mm입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과 대전 12도로 중부지방은 어제보다 2도에서 5도가량 낮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 14도로 어제보다 1, 2도 높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서울 21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 24도, 부산 21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새아이의 엄마가 소개받은 일을 했다가 졸지에 법정에 서게 됐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 육아 정보를 공유하자며 말을 건 사람이 그 시작입니다. 돈을 받아서 계좌에 넣어주기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나중에서야 보이스피싱이란 걸 알았다고 합니다. 온라인에서는 지금도 이런 일자리를 홍보하는 글이 넘쳐납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아기들이 참 예뻐요 이런 식으로 연락이 왔어요. 육아 정보를 좀 가르쳐달라 해서 이것저것 막 가르쳐줬죠. 새 아이를 키우던 20대 A씨는 지난해 7월 한 남성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남성이 고맙다며 일자리를 소개해줄 때까지만 해도 이상한 점은 못 느꼈습니다. 그냥 돈을 받아서 이제 자기 회사에 그냥 입금을 해주면 된대요. 투자 금액 이런 거라고 얘기를 했고. 어렵지 않은 일이라 지인에게도 소개해줬습니다. 자신이 보이스피싱 가해자가 됐다는 사실을 깨달은 건 그 지인이 체포된 뒤였습니다. 불법인지 알았으면 애기들 사진 이런 거 안 보냈겠죠. 이렇게 되면서 내가 만약 감옥을 가게 되면 우리 애기들은 어떡하지? 경찰에 따르면 A씨가 한 일은 피해자에게 현금을 받아 범죄 조직에 넘기는 전달책 역할이었습니다. A씨는 결국 사기 방조 등의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입니다. 지금도 SNS에선 고수익 아르바이트라며 전달책을 모집하는 광고를 흔히 찾을 수 있습니다. 직접 연락을 해봤습니다. 돈을 받아 전달만 하면 된다는 설명, 보이스피싱 전달책 일과 똑같습니다. 일당은 적어도 30만 원, 혹할 만한 돈을 제시합니다. 불법이 아니냐고 묻자 전혀 문제 없다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모르고 이른바 고수익 알바에 손을 댔다가 처벌을 받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를 하던 신모 씨도 광고를 보고 지원했다가 재판서 실형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세금 탈세 문제로 해외로 입금하는데 현찰로 돈을 받아와서 보이스피싱이라고 알고 시작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죠. JTBC 배양질입니다. 어젯밤 8시 20분쯤 부산 사상구의 백양터널에 들어가던 한 급행버스가 요금소 가드레일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32명 가운데 23명이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부상은 심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운전 부주의로 인한 사고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후 6시 40분쯤 인천 자약도 북방 1.4km 바다 위에 있던 40톤급 해상 구조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천 해경과 소방당국은 당시 구조물에 승선원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없었고 주변에서 오염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자가격리 기간에 외출을 한 30대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확진자와 접촉했던 A씨는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대구 주거지에서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지만 11일 밤늦게 경북 칠곡에 있는 노래방과 편의점을 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구지방법원 김남균 판사는 위험을 초래하고 행정방역 자원이 소모됐다면서도 반성하는 점 등을 종합한 결과라고 밝혔습니다. 아침엔 세계 시간입니다. 중앙아프리카에 위치해 있고 우리에게는 국가와 대통령 이름도 다소 낯선 나라 차드의 이드리스 데비 대통령이 반군과의 전투에서 사망했다는 소식 지난주에 전해드렸죠. 대통령이 직접 전쟁터에 나갔고 반군의 공격을 받아서 사망했기 때문에 그 파장은 매우 컸습니다. 차드의 앞날에 대한 전 세계의 관심도 높았습니다. 데비 대통령이 사망한 뒤 그의 아들이자 사성 장군인 37살 마하마트 카카가
과도기 통치를 맡았는데 야권을 중심으로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대규모 반정부 시위도 펼쳐졌습니다. 차드의 수도 은자메나에 있는 나시용 광장에서 데비 대통령의 장례식이 지난 23일 엄수됐습니다. 국민 수천 명과 아프리카 연합 의장, 부르키나파소와 말리, 니제르 등 주변 국가 정상들이 참석했습니다. 서방 지도자들 중에는 유일하게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데비 대통령의 빈자리는 그의 아들이자 사성 장군인 마하마트 카카가 차지했습니다. 마하마트는 군사 평의회를 이끌면서 앞으로 18개월 동안 과도기 통치를 맡기로 했습니다. 당장 야권 연합에서는 세습 군주제라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그러자 군사평의회는 지난 26일 과도기 총리로 민간인 출신인 알베르트 파히미 파다케 전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한 차례 총리를 지낸 바 있는 인물입니다. 마하마트는 지난 27일 집권 이후 첫 번째 연설에서 과도기 군사정부의 당위성을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de nos forces de défense et de sécurité n'ont pas eu d'autre choix que d'emprunter la voie qui s'imposait à tous dans ce contexte exceptionnel d'un chaos généralisé annoncé et d'implosion du pays. 하지만 차드 야권 연합과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저항의 움직임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27일에는 수도 은자메나를 비롯한 주요 도시에서 수천 명이 반정부 시위를 벌였습니다. 시위대는 더 이상 군부의 통치를 받을 수 없다고 외쳤습니다. 도로에 타이어를 쌓아놓고 불태우는 등 시위는 점차 격렬해졌습니다. 군부가 최루탄을 동원해 강제 진압에 나서면서 2명이 숨지고 수십 명이 중경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시위 참가자의 말도 들어보시겠습니다. Donc c'est pour cela que la population est sortie aujourd'hui pour manifester, réclamer leurs droits. Parce qu'on a assez marre. Quel régime que le président n'est pas là, son enfant va gouverner. Non, on ne veut pas ça. Ça s'arrête, c'est bêtise. 이 같은 상황에서 차드 반군은 차드 정부군에 정전을 제안했습니다. 정전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수도 은자메나로 계속해서 진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차드군은 대통령을 죽인 무법자들과 협상할 수는 없다고 일축했습니다. 전쟁을 계속할 것이라며 주변국에 반군 소탕을 위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전문가와 좀 더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이한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 전화로 연결됐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차드 야권과 국민들의 저항을 의식해서일까요? 과도기 군사정부가 민간인 출신의 총리를 지명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정부 시위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고요. 차드 야권과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은 뭘까요? 네, 이 차드 국민은 이번 이 민주주의를 위한 절대적 기회로 여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국민의 요구도 다양하지만 그중 진정성 있는 개혁입니다. 하지만 최근 과도군사위원회가 일방적으로 총리를 지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는 국민에 의해 선택된 민선정부 요구에 역행하는 것이죠. 이는 전 정부의 측근 및 친인척과도 연관이 있는데요. 이것을 바로 세습주의라고 합니다. 이 대비 친인척이 정부 고위직에 많이 있고 최근에 현 체제에 충성하는 14명의 군, 경찰 책임자가 새로 임명되었는데요. 이것 자체가 야권과 시민의 공분을 사고 있거든요. 따라서 국민은 진정한 민선 정부를 위해서 과도군사위원회가 권력형 친인척 측근 비리를 청산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청산이 없기 때문에 현 민선 정부를 국민이 인정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민선 정부를 대비 측근과 친인척의 권력 유지 수단으로 여기고 있어요. 네. 자, 차드군은 반군의 정전 제의를 거부했고요. 주변국에 반군 소탕을 위한 지원도 요청을 했습니다. 확전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전망하세요? 네, 이 기회에 반군은 정권 획득을 노리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반군 세력 역시 이전에 쿠데타를 일으켰던 군부 추종 세력이죠. 그래서 국민적 전호로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반군의 정전 제의를 정부가 거절한 겁니다. 차후에도 아마도 정전 협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요. 물론 정부가 반군 세력들을 압박하기 위해서 주변 국가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이는 또한 쉽지 않은데요. 왜냐하면 주변국이라면 리비아, 니제르, 수단,
카메룬, 나이지리아 등이 있는데요. 네. 이들 국가는 자국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는 반군 및 지하디스트의 테러 방지와 격퇴로 골머리 앓고 있어요. 아마도 나이지리아를 제외하고는 적극적으로 나서는 국가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확전의 가능성은 좀 더 지켜봐야겠지만 현재까지는 좀 적을 것 같고요. 하지만 국민적 화합을 빨리 이루지 못하면 혼란이 장기화되어서 사태 해결이 복잡하고 어려워질 수는 있습니다. 네, 지난주에 짚어주신 대로 프랑스를 비롯한 서방 국가들은 사헬 지역의 대테러 전략 때문에라도 차드의 혼란을 달가워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군부의 권력 승계를 비판하기보다는 조심스럽게 지지하고 있는 모양새도 보이고 있고요. 이 같은 서방의 지지, 차드의 정국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네, 물론 서방의 지지는 여러 면에서 도움이 됩니다. 이 문제는 지금과 차후 민선 정부가 국내 및 사일 안보 불안에 대처할 능력이 얼마나 있느냐 하는 것인데요. 이에 따라서 서방의 지지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프랑스 이미 바꾸지 않았습니까? 이 현재 서방 국가들은 민선 정부가 들어서는 것에 표면적으로 환영을 하고 있죠. 하지만 내심은 반군과 지하디스트 단체에 대처할 수 있는 강한 정부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서방의 지지는 일시적으로 차드에 안정을 줄 수가 있지만 이를 견고하게 하는 것은 결국은 차드 국민이 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야권, 시민, 과도 군사위원회 간의 협력과 화합이 절대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가능하다면 1990년대 베냉이 민주화를 위해 시행했던 국민회의 같은 방법도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향규 전 한국외대 아프리카 연구소 교수였습니다. 데비 대통령 장례식에 참석한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는 차드의 안정과 통합을 위협하는 세력을 절대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데비 대통령의 아들 마하마트와 손을 잡고 반군들을 견제하겠다는 의사표시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차드 야권연합은 프랑스가 내정 간섭을 하려 한다며 즉각 비판했습니다. 프랑스가 차드 내전에 개입할 경우 국제전으로 확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실제로 나옵니다. 데비 대통령의 사망 이후 차드를 둘러싼 지정학적 갈등까지 커지면서 차드의 혼란은 날이 갈수록 극심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세계였습니다. 네, 목요일 아침 8시 10분 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코로나 상황이 가장 심각한 인도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고 있습니다. 병원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병원 밖에 누워있는 환자들 모습이 지금 상황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인도에 있는 우리 교민들을 위해서 외교부가 보낸 산소 발생기가 내일 전달이 될 예정입니다. 보도국 연결해서 이 소식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버들 기자, 경증 환자를 위한 산소 발생기를 일단 보낸 거죠? 네, 외교부가 어젯밤 인천에서 출발한 항공편에 보낸 산소 발생기 14대는 두바이를 거쳐 내일 오전에 인도 현지에 도착합니다. 외교 행랑으로 보내서 통관 절차가 생략되기 때문에 교민들도 내일 중에는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에 걸린 교민이 지난 27일까지 확인된 것만 114명인데 확진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현지 교민 이야기 들어보시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가지씩 가족 단위로 이번에는 그 양성 확진이 많이 생겼는데 너무나 급속도로 그 가족 간에도 퍼졌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할 수가 없었던.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치료받는 교민이 많아 이번에 보낸 경증 환자용 산소 발생기가 당장 도움은 될 테지만 중증의 경우 적절한 치료를 받기가 어려워서 교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지금 9주 연속 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의 확진자가 지금 가장 많은 거죠? 네,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한 현재까지의 누적 확진자는 1억 4,833만 명에 달합니다. 2월 넷째 주에 직전 주보다 8% 많은 환자가 나온 이후에 9주 연속 확진자가 늘고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 주 안에 누적 확진자가 1억 5천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보신 인도의 상황이 가장 심각합니다. 최근 7일 누적 확진자와 사망자 모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런데도 현재 검사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실제 감염 규모는 더 클 거란 지적이 나옵니다. 브라질과 터키의 확산세도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처음으로 달 착륙에 성공했던 아폴로 11호에 타고 있었던 주역이 별세했다는 소식도 있네요. 네, 현지 시간 28일 가족들은 올해 90세인 마이클 콜린스가 암 투병 중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습니다. 콜린스는 1969년 7월 최초로 달에 착륙한 아폴로 11호에 닐 암스트롱, 버즈 올드린과 함께 탑승했습니다. 그런데 달 착륙선이 아닌 이 사령선 콜롬비아호 조종 임무를 맡아서 달 표면을 밟지는 못했습니다. 나머지 두 사람이 달에서의 임무를 수행하는 21시간 동안 달 궤도를 돌며 기다렸는데 이 달의 뒷면을 항해하는 동안은 지구와의 교신마저 끊긴 완벽한 고독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콜린스는 아담 이래 가장 외로웠던 사람, 잊혀진 우주비행사 등으로 불리는데요. 정작 본인은 그 순간이 행복했다고 기억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I was asked after the flight, weren't you terribly lonely, the loneliest man in this whole lonely mission and the lonely history of this lonely planet? Weren't you lonely? And I said, no, not at all. I was happy. Apollo 11 command module, Columbia, it was a happy home for me. And far from feeling separated, I felt very much a part of what was going on. 콜린스는 최근까지도 우주 관련 서적을 펴내며 화성 탐사 등 인류의 우주 개발과 연구를 응원했습니다. 콜린스의 별세로 아폴로 11호 우주인 3명 중 올드린만 지구에 남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아침엔 지금 JTBC 강보들입니다. 여권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움직임이 더 분주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기본소득 정책을 내세우면서 연일 대권 행보를 이어가고 있고 이낙연 전 대표, 정세균 전 총리는 이른바 텃밭 다지기에 나섰습니다. 최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본소득제를 내년 대선의 주요 어젠다로 띄웠습니다. 기본소득이 특히 대한민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화폐형 기본소득이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유일하고도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지사가 자신의 대표 브랜드인 기본소득을 소개하는 박람회를 연 건 올해가 3번째입니다. 그 사이 이재명계 의원들은 물론 70여 개 지자체가 참가할 정도로 행사가 커졌습니다. 최근엔 재산이나 소득에 따른 공정벌금제를 주장하며 정책 이슈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다음 달에는 사실상의 싱크탱크도 출범합니다. 대선 준비에 필요한 정책과 조직을 본격 가동해 대세론을 굳히려는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러다 보니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도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정 전 총리는 여권 핵심인 광주를 찾았습니다. 4.7 재보궐선거 참패 이후 지역 민심을 듣고 있는 이 전 대표도 조만간 호남을 방문합니다. 두 사람 다 호남을 기반으로 정치를 시작한 만큼 여기서 주도권을 잡아 이 지사와 승부를 보려는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지사는 당내 경쟁을 환영한다는 입장. 원투 경기는 상대를 때려야 되는 것이고요. 좀 더 효율적이고 좀 더 급한 곳에 그 시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달 초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여당에선 본격적인 대선 경선 국면이 펼쳐지면서 후보들의 각축전이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JTBC 최규진입니다. 네, 한편 야권의 대선 주자로 거론되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에서 첫 공개 비판이 나왔는데요. 적폐 수사를 현장 지휘했던 윤 전 총장을 국민의힘 입장에서 무조건 반길 수 있겠느냐는 주장이었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최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사과할 일에 대해서는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전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찰청장 출신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국정원 댓글 사건 축소 은폐 혐의로 기소됐다 무죄를 받았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장이 바로 윤석열 전 총장. 이런 윤 전 총장이 야권 대선 주자로 뜨자 김 의원이 사과를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이 이끈 더 큰 사건, 즉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수사에 대해서도 억울한 내용이 있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적폐청산을 실제 실행한 행동 대장격은 사실 윤석열 총장 아닙니까? 윤 전 총장이 현 정부가 각을 세우면서 사퇴한 뒤 국민의힘은 영입을 희망해왔습니다. 저는 단일 대우의 윤석열 총장도 합류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탄핵 검사 윤석열과 탄핵 대통령 친정 사이엔 짚고 넘어가야 할 과거가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있어왔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 목소리를 김용판 의원이 낸 겁니다. 대구 경북 지역의 한 의원도 JTBC에 탄핵이나 적폐청산 수사와 관련해 윤 전 총장이 어느 시점에는 자기 입장을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당내 강경 보수들 사이에선 이런 주장이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지도부는 의원 개인의 의견이라면서 거리를 뒀습니다. 우리 당 안에서 그 논의가 사실은 그렇게 없는 상황입니다. 억울하다고 느끼는 분도 있는데 직업상 뭐 어쩔 수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이런 가운데 친박근혜 출신인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은 탄핵은 훗날 재평가될 수 있다면서 부인성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JTBC 최수현입니다. 서울 강동구 한 아파트에서 택배 물품을 배달하는 방식을 놓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아파트 측은 노동 현실을 알리는 호소문을 붙였다는 이유로 택배 기사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찰은 어제 택배 기사 2명을 소환 조사했습니다. 진경호 전국 택배노조위원장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택배 기사들과 아파트 입주민들의 갈등이 시작된 것이 지난 4월 1일부터잖아요. 네. 지금 뭐 한 달가량이 지났는데 아직도 문제가 해결이 안 됐군요. 전혀 뭐 단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고 있고요. 하여튼 입주자 대표에 계속 대화를 좀 하자 이렇게 요구하는데 현재까지는 묵묵부답입니다. 네, 그렇다면 택배 기사분들은 어떻게 지금 택배 물품을 나르고 있습니까? 지금 이제 대다수가 택배사들의 요구에 따라서 탑을 깎아서 저탑을 이용해서 지하 주차장으로 배송하거나 또는 이제 손수레를 이용해서 배송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저탑 차량을 이용하거나 손수레로 배달하는 방식이 계속해서 이어지기는 어렵다. 매우 힘들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이 저탑 차량이 127cm입니다. 성인이 들어가면 거의 허리를 90도로 굽혀야 되는 이런 높이인 거고요. 이 속에서 조금만 일하면 근데 여기에서 이제 하루에 수백 개의 짐을 싣고 또 배송제 가면 내려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 상태로 가면 몇 개월을 못 버티고 우리 기사들이 그만두는 실정입니다. 손수레로 배송하는 건 뭐 하루에 뭐 4만 보, 5만 보를 걸어야 되니까 그거는 뭐 너무 가혹한 노동 환경에 내모는 것들이고요. 이런 방식을 개선하기 위한 합리적 대안을 모색해 보자라고 하는 것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저탑 차량을 강요하는 택배사들에 대해서 저는 이건 아니지 않느냐. 택배사들이 자신이 고용한 기사들이 이런 가혹한 노동 환경에 내몰려 있는데 좀 이건 아니다라고 입주자들 설득도 하고 그렇게 안 되면 그럼 부득이하게 우리는 추가 요금을 받겠다라고 해서 좀 적극적인 해법을 내놓고 자기 역할들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택배사들은 손만 놓고 있고 방관하고 있고 배송은 다 되고 있고 자신의 이윤들은 우리가 배송만 하면 자신들의 이윤은 생겨나는 것 아니겠어요? 이렇게 해서 택배사들이 너무 무책임한 태도에 대해서 좀 대단히 분노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여러 차례에 걸쳐서 택배 회사 측에 뭐 그와 같은 말씀을 전하셨을 거고요. 택배 배달 비용을 좀 올려야 된다는 얘기도 하셨을 텐데 그에 대한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러니까 입주자 대표회의도 전혀 지금 반응하지 않고 있고 택배사들도 여전히 묵묵부답인 거예요.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 근본적 구조는 하여튼 이런 문제들을 입주민들과 노조와의 갈등 구조로 만들어내고 자신들은 뒤에서 방관하고 그러면 배달은 되니까 자신들 이유는 차곡차곡 쌓이는 구조에서 정말 이건 너무한 것 아닌가 이런 생각입니다. 적어도 우리 기사들도 소중합니다. 이렇게 한마디 해줄 수 있는 택배사 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정말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자괴감이 드는 게 현재의 상태입니다. 네, 그래서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택배 차량을 기존처럼 단지 안으로 운전해서 들어가고 배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택배 노조의 요구이시잖아요. 입주민들의 경우에는 그렇게 될 경우에 큰 트럭이 단지 안으로 들어오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다면 아이들의 안전이 위험한 것 아니냐 뭐 이런 우려들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같은 상황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해해 달라는 호소문을 붙였는데 고발까지 당하신 겁니다. 저희들이 그러니까 사실 이제 입주민들이 지하 저탑을 통해서 지하 주차장을 통한 배송 방식이 뭐가 어려워 이렇게 일부 이렇게 이해하셨던 분들도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러니까 저탑을 이용한 배송 방식이 얼마나 힘든지 좀 주민들께 이제 호소하고자 가가오 이렇게 문 앞에다가 유인물을 호소문을 놔두고 온 건데요. 관리사무소가 경찰을 불렀고 더 나가서 이제
그 입주자 대표회의에 사전 승인을 받았다 저희는 이렇게 보는데 그걸 통해서 관리사무소가 저희들 경찰에 고발했고 네. 그래서 그 건으로 어제 이제 경찰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네. 노조분들, 택배기사분들의 입장을 이해하지 못하고 뭐 고소까지 하고 고발까지 하는 그런 아파트 측에 대해서 굉장히 뭐 속상해하고 네. 힘드실 것 같은데 또 반면에 격려하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시는 입주민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입주민들의 다수는 이런 방식이 자신들이 편한 방식이 누군가의 희생에 의해서 진행된다면 이건 정당치 못하다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많이들 동의해 주시고 그 응원해 주고 계십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들은 입주자 대표회의에 이런 방안도 좀 제안해 봤어요. 네. 입주민들이, 그러니까 상당수 입주민들이 입주자 대표회의가 이런 결정을 할 때 어떤 얘기도 사전에 자신들의 고지하거나 의견을 물어보지 않았다라고 분노하고 계신데요. 적어도 현재 상황에서 입주민들의 주민총회를 통해서 정말 입주민들이 계속해서 이런 방식, 누군가의 희생에 기초한 방식을 요구하는지 아니면 다른 합리적 대안, 그러니까 단지 내 10km로 안전속도로 유지하면서 택배기사들이 좀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상생 모델을 원하는지 한번 주민총회를 통해서 결정해보자. 네. 이런 제안도 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주자 대표회는 이런 제안에 거절한 상태입니다. 네, 갈등은 이어지고 해결책은 뭐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주 토요일에 뭐 총파업과 관련된 또 논의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저희도 너무 갑갑한데요. 노동조합으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전 속도를 유지한 채 지상을 출입 허용해달라고 하는 건 입주자 대표의 고유 권한인데 여기엔 저희들이 이제 개입할 수 없는 것들이고 그러면 적어도 이런 입장을 계속 고수한다면 택배사들이 추가 요금이라도 받아서 다른 대안을 모색해보자라고 하는 건데 택배사들도 묵묵부답인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들은 불가피하게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이런 정말 무책임한 택배사들에 대해서 저항과 분노를 모아서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갔다. 저희들 안타까운 게 이 상황이 또 많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또 수반해야 되는 거라서 참 고통스럽습니다. 저희들도. 그렇지만 하여튼 이 사회가 좀 갑질에 맞서서 상식과 공정, 정의가 좀 이렇게 흘러넘칠 수 있도록 노동조합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다할 거고요. 토요일 날 총투표를 하고 네. 다음 주에부터는 행동에 돌입할 계획으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네, 총파업까지 가기 전에 해결책이 좀 꼭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도 꼭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좀 바라고 있습니다. 강 건너 불 보듯이 하는 정부나 국회에서도 좀 적극적으로 중재를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알겠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예.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진경호 전국 택배노조 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석환 병무청장은 병역 기피 논란을 일으킨 축구선수 석현준 씨에 대해서 외교부에서 여권 무효화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청장은 어제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석 씨는 병역법상 국외여행 허가 의무를 위반한 병역 기피자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현재 프랑스 프로축구 2부 리그에서 뛰고 있는 석 씨는 2019년 병역 기피자 명단에 올랐고 최근 병무청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오늘 전국에 구름이 많겠고 충북과 전북, 경북 등 곳곳에서 대기가 탁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강원도와 충북, 경상도를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다가 밤부터 서쪽 지역을 시작으로 다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오후까지 중부지방에 5에서 40mm, 남부지방에 5에서 2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1도로 수도권은 어제보다 2도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광주 24도, 부산 21도로 그 밖의 지역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아침엔 뉴스워치, 오늘 하루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기억해야 할 뉴스 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일본 정부가 일제강점기 한반도에서 끌려온 징용자들의 노무는 강제 노동이 아니라는 견해를 공식 채택했습니다. 2015년 군함도 등을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할 당시에는 가혹한 조건 아래에서 강제 노역이 이루어졌다고 인정했는데 이를 뒤집은 겁니다. 스가 정권의 역사 왜곡이 또다시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어제 하루 확인된 국내 코로나 확진자는 700명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다음 주 월요일부터 적용될 거리두기 조정안을 정부가 논의하고 있습니다. 증상이 없는 전파자를 빨리 찾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자가 검사 키트는 다음 주부터 살 수 있는데 다만 정확도에 한계가 있어서 증상이 있다면 정식 검사를 받을 것을 방역당국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코로나19 방역을 이유로 부대에서 격리돼 생활하고 있는 장병들의 부실 급식과 과잉 방역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습니다. 육군은 다음 달 9일까지를 방역 관리 체계 집중 진단 기간으로 정하고 부대 안에서의 기본권 침해 사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이용자 60만 명의 카카오톡 대화를 무단으로 사용한 인공지능 챗봇 개발사에 1억 330만 원의 과징금과 과태료가 매겨졌습니다. 특히 14세 미만 아동 20만 명가량의 개인정보를 보호자 동의 없이 수집한 것에 대해서 과태료와 과징금이 가장 많이 부과가 됐습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으로 JTBC 뉴스 아침엔 목요일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